네,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이 11번째 시간인데요. 저도 조금 지치기도 하고 이제 막바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또 이렇게 계속 와주셔서 되게 감사하고요. 사실 오늘 하려고 하는 내용이 제가 가장 취약한 부분입니다. 뇌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유전자하고 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몇 가지 오늘 할 이야기 중에서 조금 제가 관심 있어 하는 관점에서의 이야기를 몇 가지 들려드리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80년에 이 코스모스 다큐멘터리가 나오고요. 뭐 아시는 것처럼 책이 곧 이어서 나오죠. 근데 그 전에 여기 에덴의 용이란 책이 있어요. 1977년도 아마 나온 책일 텐데 이 책에 이제 부제가 에덴의 용이라는 책의 부제가 인간 지성의 기원을 찾아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칼 세이건이 사실은 이 책도 그렇고 브로카의 뇌라고 하는 책도 그렇고 인간의 진화하고 또 뭐 뇌에 대한 탐구를 사실은 굉장히 자기 자신이 엄밀하게 했던 사람이고요. 이 에덴의 용이라는 책도 강연회에서 인간 지성을 이제 뇌의 발달을 통해서 이렇게 접근하는 그런 초청 강연을 하게 되고 그걸 계기로 해서 책을 쓰게 됐거든요. 근데 사실은 더 올라가 보면 칼 세이건이 천문학자지만 이 사람이 학부 다닐 때 대학교를 다닐 때 또는 이후에 박사학위를 받은 이후의 행적들을 보면 생물학이랑 굉장히 밀접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첫 직장도 천문대가 아니라 유리 밀러 뭐 이렇게 지구에 생명체 탄생하는 실험하는 그 랩에서 했을 정도로 생물학에 대해서 굉장히 탄탄한 그런 지식과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기회가 되었을 때 이제 뇌에 대한 탐구를 하고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냥 이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단지 메타포로서의 어떤 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전문적이면서도 또 전체적으로 그것을 자기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과 이끌어 나가는 그런 힘이 굉장히 돋보이는 오늘 다큐멘터리고요. 앞으로 남은 두 편에서 이제 인류 문명에 대한 얘기, 외계 문명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질 텐데 그것을 이어가기 위한 오늘 이제 기초가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좀 몇 가지 주목해서 보실 건데요. 이게 굉장히 저는 재미있는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했고요. 오늘은 유전자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많이 나오고 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뇌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뇌라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지성이 발달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주된 내용인데요. 중간쯤 이제 넘어가면서 이 도시의 건설하고 비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멋진 비교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도시가 건설이 될 때 서울만 하더라도 서울에는 저쪽 암사동 이런 데 가면 구석기, 신석기 시대의 유물들이 그런 생활 터전 같은 게 남아 있잖아요. 그런데다가 또 한강을 중심으로 백제의 그런 문명권들도 남아 있고, 그리고 또 보면 당연히 조선시대 때 그런 궁궐들도 남아 있고, 그러면서 이제 막 생겨난 그런 아파트들이랑 현대적인 건물들이 막 어울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21세기 현대를 살고 있지만, 그러니까 사실은 이 도시라고 하는 것이 느닷없이 21세기 어느 날 팍 생긴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속에서 문명이 생겨나고 또 그 문명에다 더 붙여서 문명이 이렇게 한 것들이 축적되어 있는 상태로서의 도시가 건설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도시가 건설되어 가는 과정을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조상의 조상의 조상이었을 무렵에 이제 뇌가 발달을 하고 속에 있는 뇌가 발달하면 그걸 덮어쓰면서 이제 뇌가 이렇게 기능을 갖춘 뇌들이 와서 결국 그러니까 이제 어쩌면 이성적인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지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전두엽까지 이렇게 축적되어 오는 과정을 도시랑 이렇게 비교를 해서 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조금 같이 보시면 우리는 그래서 이제 그런 말들도 해요. 우리가 현대를 살고 있으니까 당연히 우리 21세기 인간이지만 우리의 뇌 속에는 맨 아래로 가면 뇌관이라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의 조상과 파충류들의 조상이 공유하고 있던 시절에 생겨난 거니까 우리 몸속에 파충류가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튀어나오는 본성들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남성의 공격성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속에서 튀어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진화를 해오면서 이제 덮어쓰게 되면서 어떻게 지성이라고 하는 것이 지적인 행위라고 하는 것이 발전해 가는가 하는 것들을 도시와 이렇게 비교를 해서 이야기를 해요. 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칼 세이건의 멋진 점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뇌의 발달에 그치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자기가 이끌어 나가려고 하는 이야기에 이제 기초로 사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도시 모습 한번 자세히 보시면 좋겠고요. 언젠가 한번 이 보이저호에 1977년에 발사한 보이저호에 8월, 9월 달에 이제 2대를 발사하거든요. 한 대씩 나란히. 근데 그때 그 골든 레코드라고 해서 이게 뚜껑이고요. 저 속에 이제 그 레코드장 LP판이죠. 그 3장을 가지고 가는데 거기에는 사람들의 인사말도 들어있고 음악도 들어있고 뭐 사진도 들어있고 이래요. 그런데 그 오늘 보시다 보면 중간에 오늘 이제 뇌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뇌파를 우주 공간으로 날려보냈다. 보이저호를 실어서 이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누구 뇌파를 보낸 거냐면 이 사람입니다. 아시겠지만 그 앤드류안이란 분이고요. 칼 세이건의 미망인이죠. 근데 당시에 이 골든 레코드를 만들 당시에 핵심적인 그러니까 이거를 만드는 팀 멤버가 있는데 그 드레이크라고 하는 그 외계 지적 생명체를 탐색하는 그 드레이크 박사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티스트들도 참여하는데 그 칼 세이건의 당시에 그 부인이던 린다 샬츠만이라는 분이 아티스트거든요. 그분도 여기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아까 에덴의 용이 77년에 쓴 책인데요. 여기 내지에 보면 사랑하는 아내 린다에게 이렇게 돼 있어요. 1980년에는 이제 그게 린다에서 N으로 바뀌죠. 아까 이렇게. 그래서 이때 그 팀에 린다 샬츠먼이랑 칼 세이건이 참여를 하고 있고 또 이 앤드류안이란 분하고 이 앤드류안의 그 당시 남자친구 페르시라고 하는 분이 같이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같은 팀이었다가 이제 이걸 하는 도중에 칼 세이건이랑 이제 앤드류안이 눈이 맞아요. 77년 6월 1일 날.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발사는 8월 달에 하니까 지금 굉장히 곤란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었고 근데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때 이 속에다가 그 지구인의 뇌파를 이렇게 실어서 녹음한 거죠. 그러니까 해서 보내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뇌파가 누구 뇌파냐면 이 사람 뇌파예요. 앤드류안의. 그래서 그 곧 이제 이 보이저호를 써 올린 그것에 대한 이제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이 곧 번역이 돼서 나올 텐데 거기에 보면 그 칼 세이건하고 앤드류안이 이 작업을 하면서 골든 레코드를 만들면서 얼마나 사랑스럽게 둘이 이렇게 즐거워했는지가 막 책 속에 묻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앤드류안의 상태가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막 연애에 처음 빠져서 막 흥분하고 있는 상태의 그 뇌파를 이제 그 따가지고 이 레코드에 실어서 보냈어요. 그래서 그 오늘 다큐멘터리 보시다 보면 누군가 이제 외계인들이 그것을 이렇게 받아왔을 때 지구인들의 그 뇌 상태를 파악할 거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분의 거를 실었다 하시는 걸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고요.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전체적으로 유전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뇌의 그 단계적인 발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아주 설명을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그냥 이렇게 쭉 보셔도 그 전체적으로 그 뇌의 진화에 대한 이야기를 금방 파악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 과정이 지금 뇌과학의 그 결론으로 봐도 그 틀리지 않은 그런 과정이에요. 그리고 1980년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1980년하고 지금 2015년을 비교를 해보면 그 사이에 정말 엄청난 뇌과학에서의 발달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모르던 것들 지금 많이 알게 됐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여기서 칼 세이건이 뭐라 할까요? 예측을 많이 해요.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칼 세이건이 뭐 구체적으로 인간의 본성이 어떻다 이런 것들을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네트워크라는 데 초점을 맞춰요. 1980년 당시를 생각해 보면 뇌과학에서 어떤 것들이 주류였을까 생각해 보시면 어떤 부위가 어떤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이 여전히 있고 1980년이면 인터넷 이런 것들이 이렇게 활발하게 퍼지기도 전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뇌의 활동을 모든 걸 네트워크로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 그것들이 우주적인 네트워크로 뻗어나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 예측하듯이 바람이듯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보시면 좋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그 칼 세이건 얘기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런 문장이 있는데요. Science fiction became science fact. SF라고 그러잖아요. SF 영화 뭐 이렇게 소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요 뒤에 보이는 게 해성이에요. 이게 로제타라고 하는 해성 탐사선이고 작년 말쯤이죠.
로제타라고 하는 위성이 거의 한 10여 년 동안 날아가가지고 그 어떤 해성에 착륙을 했어요. 물론 로제타는 지금 이렇게 옆에 가고 있고 로제타에서 내뱉은 그 속에 가지고 갔던 이제 착륙선이 착륙을 했는데 불행하게도 착륙을 했는데 두 가지 문제점이 있었어요. 하나는 해성이라는 게 굉장히 작은 천체거든요. 작은 천체라서 중력이 되게 약해요. 그러니까 아폴로 우주인들이 달에 갔던 화면들 보신 거 이렇게 통통통 튀잖아요. 지구에 비해서 중력이 약하니까 우리는 지구 중력에 이게 딱 적합화되어 있어서 발이 딱 붙어 있는데 그쯤 가게 되면 이렇게 통통통 튀는데 이게 뭐 아주 높이 뛰지는 않고 이렇게 통통통 뛰잖아요. 굉장히 무거운 우주복을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해성이라고 하는 것은 달보다도 엄청나게 작은 그런 천체거든요. 그러니까 질량이 굉장히 작아서 표면에서의 그 중력이 다시 말하면 탈출 속도가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착륙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들어요. 이게 착륙을 이렇게 하자면 착륙을 해서 이렇게 탁 해야 되는데 마치 달에서 이 정도 뛰던 거면 여기서는 뭐 이렇게 막 뛰니까 살짝만 부딪혀도 튕겨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행성이나 해성에 착륙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서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착륙을 이렇게 할 때 착륙성이 있으면 이렇게 발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리? 그 끄트머리에 이 갈퀴 같은 것들을 쏘게, 작살처럼 쏘게 되어 있는 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착륙을 해나가면서 그 바퀴에서 작살을 발사시켜서 꽂는 거죠. 이렇게 갈고리 같은 거를 꽂아가지고 꽂은 상태에서 이렇게 싹 내려서 하는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 문제가 뭐가 발생했냐면 이 표면이 너무 푸석푸석한 거예요. 이게 땅이 딱딱해야 이 갈고리를 팍 해가지고 꽉 잡힐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모래에다가 갈고리 같은 거를 우리가 쌌다 그러면 작살 쏘면 그냥 갔다가 이렇게 쓱 나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표면이 더 푸석푸석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내려가지고 발사를 했는데 꽉 고정되지 못하니까 이게 뜨겠죠. 착륙성이 좀 뜬 거예요. 이렇게 뜬 상태인데다가 그러니까 완전히 세면이 단단하게 붙어 있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착륙해 있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착륙을 했는데 이게 해필이면 이렇게 절벽 옆에 착륙을 했어요. 이게 약간 불안정하게 착륙해 있으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태양광 판넬을 가지고 태양빛을 받아서 전기를 작동시켜야 이제 송수신도 하고 그럴 텐데 이게 이제 가려져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상태는 이 착륙선은 절반의 성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일단 착륙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그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중력 문제도 있고 더 큰 문제는 이 해성이 날아가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른데 그거와 걸맞는 속도로 날아가면서 이렇게 떨어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뭐 간단하게 총알이 날아가고 있는데 총알에다가 우리가 거기다 뭐를 딱 떨어뜨려서 표면에다 떨어뜨린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빨리 날아갈 때 같이 빨리 날아가서 또 그 속도를 계산해서 옆으로 떨어뜨려야 되니까 굉장히 힘든 작업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쨌든 반쪽의 성공이지만 실현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 착륙을 했을 때 이 ESA는 유럽 우주국인데요. 거기서 그것을 발표하던 분께서 이런 말을 했어요. Science fiction became science fact. 그러니까 해성에 착륙한다고 하는 것은 어쨌든 우리에게는 상상의 영역이었지만 이 작년에 로제타호가 가서 착륙선을 떨궈뜨림으로써 이제는 현실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 칼 세이건이 오늘 다큐멘터리에서 얘기하는 끝부분에 가서 얘기하는 것들은 뇌에 대한 이야기, 그 뇌의 진화에 대한 이야기, 또 그것으로부터 그 기대되는 우리 인간 지성의 그 앞으로의 그 진화한 발전된 모습, 이런 것들은 당시의 사이언스 픽션의 영역으로 되어 있고, 어떤 것들이 지금 사이언스 팩트가 되어가고 있고, 앞으로 되어갈 것 같은데, 칼 세이건이 이야기했던 통찰이 굉장히 멋지다 하는 이야기를 조금 이따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표는 뭐 잘 안 보이실 텐데요. Prediction and Influence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그 SF 소설이나 SF 영화에서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하잖아요. 예측했던 것들 그리고 그 이쪽에 있는 게 예측했던 것들 이쪽에 실현된 것들이에요. 뭐 어떤 것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옛날에 누구죠? 해저 이만니 줄 베른 그 사람이 해저 이만니에서 잠수함 나왔던 게 니모 선장이 나오는 그 노스틸리호인가요? 그 핵잠수함 같은 것들은 나중에 잠수함을 처음 발명했을 때 실제로 그 이름을 갖다 붙이기도 하고 그렇게 사이언스 픽션이었던 것이 사이언스 팩트가 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 몇 가지를 제가 보여드리는데 사이보그 1972년에 그 사이보그라는 개념이 처음 등장을 해요. SF 소설 속에서.
그리고 이게 2013년에 사이보그가 등장을 해요. 물론 사이보그가 뭐냐는 정의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겠지만 이 사이보그가 등장했다고 하는 것은 이 팔이나 다리가 실제로 없는 상태에서 기계 팔이나 기계 다리를 붙였는데 그게 단지 뇌에서 생각하는 나는 팔을 올려라고 생각했을 때 실제로 기계 팔이 작동을 하는 그런 단계에 온 것을 사이보그가 실현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이게 기계적인 관계가 아니라 뇌에서 나오는 뇌파가 여기에 있는 그 전기줄에다가 신호를 내어서 그 신호를 이 전기팔이 해석을 해서 이렇게 올리게 되는 거죠. 그런 상태가 된 것을 사이보그화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13년에 그야말로 사이언스 픽션이 사이언스 팩트가 되어요. 그 다음에 히치하이커스 가이드 투 더 갤럭시라고 하는 그 더글라스 아담스의 소설이 있는데 SF 소설인데 거기에 뭐가 등장하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자연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들이 막 번역돼서 되는 거. 구글 번역기 같은 거 음성 다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2014년에 실현돼요. 그 다음에 유로맨서라는 소설에서 나오던 사이버 스페이스 이게 그 월드 와이드 웹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인터넷 그 브라우저가 있는 그게 1990년대 초반에 그 실현이 되거든요. 이게 1984년도에 이 소설에서 그 예견을 해요. 전 세계가 이렇게 네트워킹화되고 뭐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굉장히 최근에 그 이야기했던 것들이 실현되어 가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컴퓨터가 그 1990년에 이제 요 컴퓨터가 사람을 능가하게 되는 능력면에서 그런 것들인데 1997년에 그 딥 블루라고 하는 그 컴퓨터가 체스 챔피언을 이기게 되죠.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체스는 컴퓨터가 인간의 그 체스 챔피언보다 이기는 것이 되고, 작년엔가요, 그 요즘 얼마 전에 튜링이라고 하는 사람을 모델로 한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튜링이라는 사람 이름을 따서 튜링 테스트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제 기억에 뭐 30몇 명의 그 일종의 심사위원을 두고 그 사람들이 컴퓨터하고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이냐 컴퓨터냐를 이렇게 체크를 해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죠. 뭐 질문을 하고. 그래서 그 중에서 뭐 3분의 1인가가 사람이라고 지적을 뭐 하면 통과하는 뭐 이런 것이 튜링 테스트인데, 그걸 보면 요번에 그때 10 몇 살짜리 그 청소년에 그 해당하는 그런 이제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컴퓨터하고 실제로 그런 이제 청소년 한 명을 데려다 놓고 실험을 했는데 통과했어요. 그러니까 그 통과했다는 얘기는 물론 그 기준에 대한 어떤 엄밀한 확인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튜링 테스트라고 해서 지금 말씀드린 30 몇 명의 이 심사위원단을 두고 하는 그런 걸 따지면 통과했다는 얘기는 얘가 지금 내가 물어보는데 얘가 대답을 막 해요. 너 몇 살이니? 너 뭐 오늘 기분 어때? 이러면 대답을 막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대답은 그 이제 인공지능 로봇가 하고 사람이 하는 거죠. 꼬마애가, 그러니까 청소년 애가. 그러면 청소년 시기이기 때문에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한계 같은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듣고 사람인지 컴퓨터인지 찍는 건데 통과를 했다는 얘기는 사람인지 컴퓨터인지 구분할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체스라고 하는 단순한 기능에서 이기는 것을 넘어서서 이게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것이 그래도 10대 초반에 그런 청소년 여기 있는 친구 데려다 놓고 컴퓨터 갖다 놓고 이렇게 우리가 장막을 치고 얘기를 하면 구분할 수 없는 것이 지금 상황이라는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이 실현이 되어 가고 있어요. 네, 그리고 굉장히 요즘에 이제 인공지능 로봇들이 약진을 하고 있는데요. 제일 이렇게 예술 영역에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제일 쉬운 게 그 음악 같은 것들을 작곡하는 거는 굉장히 쉬운가 봐요. 왜냐하면 그게 이렇게 다 모듈화돼서 떨어뜨려 놓을 수 있잖아요. 뭐 정말인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모차르트 같은 사람은 자기가 이렇게 한 각각의 모듈을 막 쫙 뿌려놓고 아무거나 뽑아가지고 10개 뽑아서 한 곡 만들고 막 그랬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 변주를 하고 뭐 이렇게 되는 음악적인 특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작곡을 하는 인공지능 로봇이 있어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작곡한 것하고 뭐 사람이 작곡한 걸 틀어주고 음악 전문가들한테 이게 사람이 한 건지 컴퓨터 한 건지 구분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림도 마찬가지고 요즘에 이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워드 스미스인가 하는 기사 쓰는 그 기자 로봇이 있거든요. 1년에 한 10억 건 정도의 기사를 송고를 해요. 주로 경제 기사를 하는데 데이터를 쭉 뽑아갖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생산성이 높고 그렇게 데이터를 뽑아서 기사를 쓰니까 훨씬 더 팩트의 기초에서 굉장히 정확하죠. 물론 가치 영역까지 넘어올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는 있지만.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그런 식으로 나오고, 최근에 제가 봤던 영화, SF 영화 중에서 엑스마키나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는데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영화에서는 그 사람이 어떤 이제 연구원이 그 로봇에 대해서 이렇게 로봇이 굉장히 착취당하고 고립된 곳에서 이렇게 막대해진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이 연민을 느끼고 막 구출해 주려고 그러는데 그런 감정을 그 인공지능 로봇이 이용해서 탈출을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의 특성으로서 이야기하던 것들이 그건 물론 아직은 SF지만 굉장히 많이 지금 넘어가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런 우리가 상상할 수 있었던 SF 그야말로 사이언스 픽션이 사이언스 팩트로 되어가는 지금 시대에 살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칼 세이건이 이번 다큐멘터리에서 이제 끝부분에 가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들이 그 앞으로 어떻게 실현될 것인가 하는 걸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언제나 더 큰 꿈을 꾸고 더 멀리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칼 세이건이 코스모스에서 보여준 탐구 정신입니다.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도 천문학자 칼 세이건의 팬이었습니다. 오바마와 전 세계 7억 시청자를 사로잡은 코스모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이야기가 다시 시작됩니다. 그 대서사시의 출발점을 책으로 확인하세요.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 사이언스 북스가 펴냈습니다. 어떤 SF 영화의 그 첫 장면에 나오는 대사인데요. 올해예요. 2015년. 그 SF들 그 영화나 소설 보면 어떤 해를 지정하잖아요.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 그럼 2001년도 하듯이. 그래서 항상 이제 그 조지 오웰이 쓴 1984라는 것도 사실은 1984년을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 근데 이제 올해를 그 타겟으로 한 SF 영화나 소설들도 좀 있어요. 여기 지금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것 하나 가져왔는데 이런 대사를 해요. 캘리포니아 주에 뭐 10월 21일이 진짜 수요일이겠죠. 그냥 아무렇게나 쓰진 않았겠죠. 맞춰보고 했겠죠. 이때 뭐 We are descending toward Hill Valley 이렇게 했으니까 뭔가 한 대가 이렇게 나타나요. 어떤 영화인지 아시겠어요? Back to the Future 2. 미래로부터 타임머신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까 좀 지켜보다가 이때 뭔가 나타나는지. 이 영화를 만들 때 2015년은 까마득한 미래라고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현실이 닥쳐왔고요. 네, 기다려보도록 하죠. 칼 세이건이 이게 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1980년이라는 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1980년이면 아까 보셨지만 그 월드 와이드 웹이 1990년대 초반에 오니까 네트워킹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도 굉장히 미약할 때고 물론 그 당시에 군사적인 그 비트넷이나 이런 것들이 돌긴 했었죠. 이메일이라는 것도 그 당시에 아직 활성화되지 못했던 때고 그런 때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82년에 대학교를 들어갔는데 그때 컴퓨터실에다가 컴퓨터 이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키펀치라는 게 있었어요. 이렇게 종이 한 장에다가 명령어 하나를 찍는 거예요. A, 뭐. 그럼 그 다음 자는 B. 그러니까 about이라고 하는 ABOUT라는 거 하기 위해서는 한 장, ABOUT, 5장의 카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5장의 카드를 해야 about이라는 단어를 찍을 수 있는 그런 식의 걸 하니까 뭐 간단한 명령을 하더라도 이만큼 카드가 들어가서 그 카드를 제가 직접 못 치니까 카드를 치는 그 여자분들을 고용을 해서 그 대학교 전산실에 가면 그런 그 키펀처들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런 분들이 수십 명이 앉아 있어요. 그럼 줄을 섰다가 그분 앞에 가서 그 제가 이렇게 모는 종이 같은 데다 코딩한 걸 주면 그 분들이 이렇게 쳐가지고 카드를 치면 받아서 전산실에 갖다 놓으면 그 다음날 나오는 거예요. 결과가. 종이에다. 근데 하나를 잘못 쳤어요. 그러면 튕겨져 나갔겠죠. 그럼 그 다음날 가보면 잘못됐다고 하면 다시 또 그걸 반복을 해가지고. 그런 시절이거든요. 그때가. 그러니까 그런 시절에 그 네트워크라는 개념을 전반적인 것으로 이렇게 그 투영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 뇌과학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부위가 뭐 어떻게 활성화되고 뭐 우리의 기억을 담당하는 부위는 어디고 뭐 이런 것들이 얘기되고 있을 텐데 칼 세이건은 뇌의 그런 진화 이야기를 쭉 한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 지성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다음 편, 다다음 편에 계속 연결이 되는데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뇌라고 하는 것이 그 네트워킹을 해서 일어나는 어떤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굉장히 그 당시로서는 그 앞선 개념인데 지금은 패러다임이 네트워킹이라서 모든 걸 다 네트워킹으로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뭐 좌뇌, 우뇌 이런 거 없고 어떤 부위가 조금 더 활성화되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는 그 칼 세이건이 지금으로 말하면 약간 집단 지성 같은 그런 것들의 그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아바타 같은 영화에서 봤을 때 왜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는 그 인식을 공유하는 뭐 그런 식의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구에 우리는 개인이지만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는 이 뇌에서는 네트워킹으로 이것들이 작동을 해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사회라고 하는 네트워킹 속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각 개인이 의식을 가지고 있지만 인터랙션을 하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의사가 결정되어 나가는 것들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말하면 뭐 어떤 결정을 할 때 집단 지성적인 결정을 한다든가 또는 대중들의 어떤 그 뭐 저 사회 물리학 같은 데 얘기하듯이 집단 행동을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확대시켜서 그렇다면 우리 인류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네트워크 뇌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식의 어떤 생명체에 대한 생각, 지성에 대한 생각이죠. 지적인 네트워킹.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우리는 지금 개별적으로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지만 고래 이야기를 해요. 고래들은 그 고래가 이제 어떻게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는지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것들이 전 지구적으로 고래들은 이렇게 네트워킹을 해서 소통을 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다면 지구 전체적으로 그런 네트워킹을 통해서 어떤 의사결정을 하고 하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고 그것을 외계에 있는 다른 어떤 문명에서는 우리처럼 개별적인 뇌가 아니라 분산되어 있는 뇌를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네트워킹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훨씬 더 우리보다 앞선 어떤 지적인 문명체들이 네트워킹으로 작동하는 그게 지구 같은 행성 단위 크기건 아니면 조금 더 넘어가서 태양계 단위의 크기건 그렇게 되면 훨씬 더 어떤 그 문명체들의 교류가 한 사람이 어디로 가는 것뿐 아니라 이렇게 네트워킹을 통해서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바람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게 당시로서 칼 세이건의 바람이기도 하고 칼 세이건의 그 뇌과학과 그 지성의 발달 진화사에 대한 통찰이기도 하고 바람이기도 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얼추 굉장히 현대적인 의미에서 그 통찰이 맞아떨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오늘 그 사이언티픽 어메리컨이라고 하는 그 잡지에 그 지난 2004년도에 이게 나온 거거든요. 그 지난 10년 동안에 그 뇌과학이 진짜 엄청나게 이게 지금 결과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오늘은 이런 얘기겠다. 다음 날은 또 딴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어떤 현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굉장히 무색해질 정도로 하루가 다르게 오늘은 이렇게 얘기했다. 다음 날 저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전문가들도 굉장히 논쟁적으로 지금 쟁점화되어 있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렇지만 전체적인 추세는 네트워크라고 하는 추세를 거스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칼 세이건의 통찰이 많았다고 보고요. 오늘 뭐 제가 이걸 하나하나 설명드리지는 않을 거지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뇌과학의 10가지 가장 지금 그 쟁점이 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 유로제네틱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성립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게놈 지도를 완성한 것이 지난 10년 동안 이루어진 업적 중에 굉장히 큰 거거든요. 인간 게놈 지도를 아니까 유전자 단위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지금 파악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뇌에서의 활동이나 특히 이제 뇌에서의 이상 활동 그런 것들을 그 유전자 단위에서 어떻게 이상이 생겨서 그런 것이 있다고 하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게 되는 단계에 우리가 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지금 크게 그 각광을 받고 있고 여기서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편집이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아마 앞으로 계속 편집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들으실 텐데 유전자에서 그렇고 뇌과학에서 그렇고 편집이 뭐냐면 그전에 유전자 조작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지금은 이 유전자의 서열 같은 것들을 이런 것들을 편집한다는 에디톨로지의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유행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의 정보라는 것을 보면 이 정보라는 것이 예전 같으면 책 속에서 뽑아낼 수 있는 어떤 정보의 통로가 한정되어 있었고 오리지널리티가 있었어요.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것의 원전이라는 것이 존재를 해서 그 원전으로 우리가 접근해 나가는 것이 지적인 어떤 것을 쟁취하는 데 굉장히 빠른 길이었다면 지금은 복제가 많아지고 오리지널리티라는 것이 무색해져 버리는 시대에 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정보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이 한 가지를 알고 싶어서 구글이나 네이버에다 검색을 하게 되면 정말 검색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검색한 것 중에서 어떤 것이 나에게 유용한지를 찾아내는 것 자체가 문제고요. 저도 어느 날부터 서점에 가서 책을 고르는 능력을 상실했어요. 그 전에 가면 한 2시간 이렇게 스캔하면 이런 책 필요하겠구나 하는 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고 생각되는데 지금은 가면 이렇게 보다 보면 도저히 제가 어떤 선택을 하거나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필요한 게 뭐냐면 에디팅을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에디팅을 해서 제시를 해주는.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히 양면의 칼이나 다름없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편의도 있지만 아마 아마존 같은 거 사용하시거나 구글 사용하시면 이메일 날라올 거예요. 이런 책 원하시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저도 굉장히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요. 어떤 책을 감수해달라고 편집자가 저한테 이메일이 왔어요. 그리고는 몇 분 있다가 아마존에서 그 책을 이제 번역한 걸 감수해달라고 저한테 의뢰가 온 책을 저한테 권합니다고 이메일이 온 거예요. 우연이지만 제 취향을 편집자는 어쨌든 막 수소문을 해서 제가 그런 책을 감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저를 찾아온 것이고 아마존은 제가 이렇게 사는 책이나 제가 어디 가서 좋아요 누르고 이런 거를 보고는 그 책을 저한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섬찟한 거죠. 그래서 에디팅을 이제 하는 것이 굉장히 파워풀한 시대가 왔다고 하는 것에 굉장히 동감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에디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정보를 장악할 것이고 그래서 에디톨로지란 말을 굉장히 많이 써요. 그런데 그래서 유전자도 옛날에 조작이란 말을 썼는데 지금은 에디팅이란 말을 써요. 이게 허용될 것이냐 말 것이냐가 논쟁을 굉장히 하고 있고요. 아마 영국에서 지금 그게 거의 허용되는 것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럼 에디팅을 한다는 얘기는 조작이라는 단계를 넘어서서 굉장히 능동적인 의미가 가미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기반에는 게놈 지도라고 하는 것이 완성된 것들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그건 다 오픈돼 있죠. 그 게놈 지도를 가지고 특허 같은 거 내려고 하는 그 제약회사들의 노력이 있었는데 무산됐고 일종의 인류 공동의 문화유산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오픈이 돼 있어요.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브레인 매핑이 또 지금 핫 이슈인데요. 말 그대로 뇌를 다 이렇게 스캔해가지고 매핑하겠다는 건데 지금 쥐를 이렇게 시간대별로 실시간으로 완전히 매핑을 했어요. 그러니까 쥐가 아니라 고양이. 쥐다. 고양이랑 쥐. 그래서 헷갈리는데요. 계속 쥐랑 사람이 지금 세트로 가고 있거든요. 사람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저게 폴 앨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재밌는 사람인데 한번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폴 앨런이라는 사람이 돈이 되게 많은 사람이에요. 마이크로소프트 공동 창업자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엄청 많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투자를 많이 해요. 투자를 하는데 어떤 데 투자를 하느냐 하면 세티 프로젝트, 외계 지적 생명체 탐색하는데 망원경을 아마 다음 시간쯤에 외계 지적 생명체 얘기하게 될 텐데 전파 망원경을 42대를 기부를 해요. 그래서 그 망원경 이름이 폴 알렌 텔레스콥이에요. 망원경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또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스페이스 엑스프라이즈라 그래가지고 100km 상공을 이렇게 2번 넘어갔다 오면 우주를 갔다 왔다 쳐주거든요. 그러니까 민간 항공기가 우주 공간에 갔다 오게 하는. 그래서 스페이스십 1, 스페이스십 2 이런 것들이 통과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다가 투자를 하고 지금은 민간 우주선이 달에 갔다 오면 돈을 얼마 주겠다고 해서 엑스프라이즈 현상금을 내걸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아직 밝혀진 건 아닌데 냉동 인간 프로젝트에도 투자했다는 말이 있고요. 그러니까 주로 그런 거를 이렇게 투자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브레인 매핑 쥐하고 사람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 폴 알렌 인스티튜트라는 걸 만들었어요. 폴 알렌 인스티튜트 for 브레인 사이언스 이래가지고 그리고 이 사람은 공익적인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다 인터넷에 오픈을 해요. 여러분도 가서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매핑된 우리의 뇌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민간에서의 활동이잖아요.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오면서
굉장히 지금 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브레인 이니셔티브라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폴 알렌이 했던 작업을 미국 정부 수준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브레인 매핑은 지금 그 자체를 가지고 어떤 결과를 양산하기보다 공공의 데이터를 공급하는 것으로 굉장히 많이 와 있고, 얼마나 많은 유론들이 있겠습니까? 그 유론들 사이에 네트워킹을 하는 지도 아틀라스라 그러기도 하고 맵이라고 그러기도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공개해 놓고 있고, 그걸 갖고 이제 연구를 하면 이게 어떤 식으로 서로 네트워킹을 하면서 그 네트워크 속에서 어떤 일들이 발현되는가 하는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게 되는 단계에 와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냐 하면, 옛날에는 뇌라는 게 어린 시절에는 말랑말랑해서 어릴 때 이렇게 막 공부시키고 그렇게 되면 애가 많이 빨리 뇌가 발달하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뇌가 발달을 멈추고 어른들은 뇌가 굳었다. 이게 이제 옛날 이야기거든요. 80년대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랬는데 뇌 가소성이라는 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뇌라는 게 끊임없이 이게 계속 나이가 들어도 발달을 한다는 거예요. 발달을 한다는 거는 그 자체의 물리적인 그런 것이 뭐 이렇게 새롭게 생겨나기보다는 이 네트워킹이 훨씬 더 활성화될 수도 있고, 어떤 우리가 학습을 하거나 정기적인 자극을 주거나 이럴 때 있어서, 그러니까 뇌라고 하는 것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계속 변화무쌍하게 변해나갈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들이 지금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지금 가고 있고요. 또 쟁점 중에 하나가, 이거 이제 아마 작년 노벨상 받은 그건데요. 여러분이나 저나 어떻게 여기를 찾아오셨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여기를 찾아오셨어요. 근데 어떻게 찾아왔을까? 그러니까 새들이 날아가는 거 보고는 우리가 저놈도 신기하게 어떻게 철새들이 저 지역으로 날아갈게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저 대충 알아요. 이렇게 뭐 이 앞에 약간 그 자성을 띠는 어떤 그 뼈 조각 같은 게 들어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파악하는데, 사람은 가만히 생각해보면 척 보고는 척 찾아오잖아요. 이렇게 뭐 주소 들려주거나 그러면 그러니까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이 여기에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을 우리가 할 수 있는지,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굉장히 미스테리한 거거든요. 또 미스테리한 게, 이렇게 쳐다보면 여러분이나 저나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나가면 여러분은 제 얼굴 기억하고 저도 여러분의 얼굴을 기억을 해요. 근데 강아지들 쭉 한 100마리 앉혀놓고 보면 구분이 안 가잖아요. 지들끼리는 막 구분을 다 해요. 병아리들 이렇게 앉혀놓고 하면 우리가 병아리 구분하기 정말 힘들잖아요. 근데 지들끼리는 다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인식하는 메커니즘도 굉장히 단순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엄청난 뇌의 어떤 패턴 레커그니션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쟁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일부 실마리를 찾았거든요. 그거로 노벨 의학 생화학상을 탔죠. 그 다음에 이거 기억에 대한 것이 굉장히 핫한 건데요. 예전에는 80년대 당시만도 그랬어요. 기억이라는 게 어떤 특정한 장소에 기억되고, 지금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렇게 특정한 장소에 기억 저장 장치가 있어서 그 지역이 물리적으로 이렇게 잘려나가게 되면 기억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건데, 굉장히 많은 임상적인 보고가 뇌의 일부를 상실하더라도 기억들이 파편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거는 한 곳에만 기억이 저장된 것이 아니라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고 그것들이 네트워킹을 통해서 재현되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기억이 딱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기억해낼 때마다 바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모든 기억은 거짓말인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상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어떻게 기억이 되어 있을까. 그럼 기억이라는 것에 대한 정체에 대한 것도 굉장히 지금 많이 이야기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영화 중에 왜 홍상수 감독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 보면 홍상수 감독 영화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충실하게 이 메모리에 대한 문제를 다룬다고 보는데요. 뭐 오수정 이런 영화 보면 각 사람마다 얘기한 게 다 틀리잖아요. 얼마 전에 자유의 언덕 거기서 보면 심지어는 막 그 진실이 뭐고 뭐가 다 헷갈리게 돌아가고 기억해내는 메커니즘이 틀린 거죠. 그러니까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 딱 1, 2, 3, 4, 5가 기억됐던 것이 아니라 1, 2, 3, 4, 5라는 것이 파편적으로 기억됐다가 내가 끄집어낼 때 재구성이 되는 그런 것을 지금 파악해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억이라는 것조차도 네트워킹에 그것도 끊임없이 새롭게 만드는 결과라고 하는 것이 현대 그 뇌과학자들이 지금 밝혀내고 있는 과정이고요. 네, 그래서 뭐 그걸 통해서 이제 지금 치료도 많이 하게 되는 단계고, 이것도 되게 재밌는 건데요. 그 주의각구 실험을 많이 하는데 그 최근에 좀 이렇게 논란이 되는 결과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뇌 속에는 뉴런이라는 게 있는데 걔네들이 정기적으로 이렇게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네트워킹이 생기는 거고 그런 네트워킹이 활성화되는 것을 우리가 의식이라고 얘기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뇌에 대한 이해를 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것들 조절하고 싶으면 뉴런을 껐다 켰다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뉴런을 특정 부위의 뉴런들을 차단을 시키는 거예요. 다 오프 시키는 거예요. 온오프. 그러니까 그러면 오프 시킬 수 있게 우리가 조절할 수 있다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억을 차단시키거나 어떤 생각을 차단시키거나 또는 바꿔치기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작업을 실험을 통해서 많이 해서 최근에는 왜 토탈 리콜 같은 영화 보면 기억을 화성에 가지 않고도 화성에 여행한 것 같은 기억을 심어주잖아요. 그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고 그게 이제 그런 빛을 통해서 이렇게 빛을 쪼개 되면 오프됐다가 온됐다 이런 것들도 있고 심지어는 전기 자극을 통해서 뇌의 활동을 활성화시키는 이런 것들도 지금 얘기가 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글리얼 셀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뉴런이라는 거 얘기하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뉴런이라는 걸 통해서 정기적으로 신호를 주고받고 이러는 뇌세포에 통해서 뇌의 활동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했고 이거는 우리말로 뭐 신경교세포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얘는 정기적으로 통신을 하지 않아요. 근데 엄청나게 많은 세포거든요. 그래서 그냥 쓸데없이 있는 애들인 줄 알았는데 얘네들이 하다 보니까 기억이라든지 이런 거에 관여를 많이 하는 세포로 알려져서 최근에 이 신경교세포라고 하는 쓸데없는 세포라고 여겨졌던 것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어요. 정체는 아직도 몰라요. 그 다음에 뉴럴 임플란트인데 임플란트라는 거는 왜 치과에서 이렇게 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기적인 신호를 보내고 받고 하는 것들을 인위적으로 뇌에다가 심어서 특히 해마 같은 게 이제 단기 기억 저장하고 넘기는 장치잖아요. 그런 메모리 장치인데 해마가 문제가 생긴 사람들한테 정기적인 칩을 심어서 통신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임상적으로 지금 보고가 되고 있는데 심지어 지금은 어떤 식이냐면 칩을 심지 않고 약물을 투여해서 이런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것까지 임상적인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관심이 있는 게 이 디시전 메이킹인데 선택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할 때 손을 이렇게 돌릴지 선택했는지 이렇게 돌릴지 선택했는지 순간순간 우리는 모든 선택에 노출되어 있는데 이게 전부 다 나의 내가 능동적으로 하는 것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친한 분 중에 정재승 교수가 있는데 그분이 연구하는 것 중에 짬뽕이냐 짜장면이냐 선택하는 걸 어떻게 하는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경우 있을 거예요. 중국집 가서 짬뽕 먹을래 짜장면 먹을래 막 이제 막 고민하잖아요. 막 고민하다가 찍는데 실제로 사람들이 어떻게 짬뽕과 짜장면을 선택하는지를 연구를 한 거예요. 연구를 했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했던 대로 해요. 그러니까 했던 대로 했다는 얘기는 순간순간 우리가 모든 이성적인 판단과 논리적인 그걸 통해서 어떤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기억되어 있는 회로를 통해서 그대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내가 오늘 고심을 해서 짬뽕을 선택했다고 믿지만 그거는 결국은 자의식과도 관련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도대체 우리 자신이 능동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이 있는지 이런 것과 관련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것을 굉장히 지금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많은 결론들은 우리 자신이 사실은 이렇게 속에서 생각을 먼저 하고 이렇게 내뱉는 것이 아니라 내뱉은 다음에 생각을 한다는 식으로 지금 좀 요즘에는 많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막 이렇게 떠드는 것도 제가 막 머리에서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말해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막 입에서 말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막 얘기를 해놓고서는 이렇게 얘기하다가 좀 잘못했으면 교정하고 이렇게. 근데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어떻게 이렇게 그럼 제가 끊임없이 떠들고 앉아있느냐 하는 것들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자의식이라고 하는 거, 자아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지금은 없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쪽으로 추세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없으면 도대체 나는 뭐냐 이런 것들 고민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신 것들이 지금 현대 뇌과학이 하는 건데 얼추 이렇게 보시면 모든 것들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네트워킹이에요. 지금 이제 패러다임이 그거고요. 그러니까 한쪽을 파괴시킨다든가 한쪽을 단속시킨다고 하더라도 뇌라고 하는 것이 기능을 해 나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내가 기분이 좋을 때 이 지역에서만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활성화되는데 특히 이 지역에 활성화되는 것이 더 커진다. 이런 식의 정도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이런 문제까지도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칼 세이건이 마지막에 던지는 끊임없는 이 네트워킹으로서의 지성에 관한 이야기, 그건 이제 여전히 SF, 지금도 SF죠. 하지만 실마리를 찾아가는 과정인 것 같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1980년에 했던 굉장히 오래됐지만 놀라운 통찰을 가진 칼 세이건의 그 오늘 다큐멘터리 같이 한번 보시죠. 네. 카이스트 바이오민 뇌공학과 정재승입니다. 카이스트 교수들의 탁월한 강연을 책으로 엮은 카이스트 명강, 그 두 번째 책이 나왔습니다. 1권 구글 씨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에 이어 2권에서는 우리 안의 작은 우주, 뇌를 탐구합니다. 치매를 연구하는 의사 정용, 뇌를 통해 행동의 비밀을 밝히는 유전학자 김대수, 인간의 선택을 연구하는 물리학자 정재승, 이들이 들려드리는 흥미진진한 뇌 이야기를 지금 만나보세요. 1.4kg의 우주, 뇌. 사이언스 북스에서 편했습니다. 오늘 이제 보신 걸 통해서 그 지성의 그 지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제 탐구를 시작을 하고요. 다음 시간에 아마 외계 지적 생명체 얘기가 좀 나올 거고, 이제 인간의 그 살아갈 가치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를 짓게 될 텐데요. 그런 것을 하기 위한 좀 뭐랄까 어떤 기본을 다지는, 그래서 뭐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항상 칼 세이건의 멋진 점은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어떤 한 현상을 다른 것들로 이렇게 같이 부여를 하면서 이렇게 확장시켜 나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네, 질문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뇌과학이나 진화생물학, 진화 심리학 쪽에서 밝혀낸 결과들이 이제 그 뇌가 내부에서부터 안쪽, 그러니까 외부로 층상 구조를 이렇게 진화해왔다고 결론 짓고 있잖아요, 현재까지는. 근데 R 컴플렉스나 그다음에 뭐 변연계나 그다음에 대뇌피질이 전부 같은 소자를, 그러니까 뉴런이라는 같은 소자를 사용하고 있다면 이 층상 구조들 간의 차이가 같은 소자들의 연결 방식, 즉 회로의 구성 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건지 그렇게 해석될 수 있나요? 네, 요즘에는 그래서 왜 여기도 지금 좌뇌우뇌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은 좌뇌우뇌 이렇게 그런 개념으로부터 좀 벗어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래 위 사이에 그런 전에 좌뇌우뇌를 그것들 사이에 서로 이렇게 커넥션에 의해서 어떤 현상이 발생했던 것들을 지금 오히려 아래와 위 사이에 이 연결되는 그런 현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그것들이 생겨나서 역할 분담을 하고 있었지만, 뭐 좌뇌우뇌에서 얘기했던 그런 것들처럼 오히려 아래 위 사이에 그런 어떤 하이어라키적인 커넥션들이 훨씬 중요하다, 이런 것들이 최근에 많이 보고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에 대한 아마 비슷한 개념으로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좌뇌우뇌 개념은 많이 폐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또 혹시 다른 질문들이 있으시면. 밈이라는 게 아까 원본에서는 지금 칼 세이건이 진화 정보의 기본 단위는 유전자고, 사회 문화적인 정보의 기본 단위가 아이디어라고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그때는 뭐 밈이라는 개념이 아직 발명되기 이전이어서 막 그렇게 표현하신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그 사회 문화적인 정보 단위로서의 밈에 대해서 조금 부연 설명 좀 듣고 싶거든요. 여기서 이제 뭐 아이디어 개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밈이라는 게 한때 유행을 하다가 최근에 조금 주춤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쪽 전문가가 아니라서 장대익 교수님이 밈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해석해서 좀 얘기를 들었는데, 밈이라는 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번역을 문화적인 유전자, 여기서 마치 칼 세이건이 오늘 아이디어나 개념 얘기했던 거랑 거의 비슷하게, 특히 종교 같은 거 설명할 때 밈을 설명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밈이라는 개념이 유전자라고 하면 각인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말했지만 DNA 속의 어떤 정보가 각인이 되어서 그런 것들이 자손들한테 대대로 가면서 프로그램화 되어서 발현되는 것들인데, 어떤 것들은
우리가 보기에 그런 건 아닌데 발현되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애국심 같은 거, 특히 뭐 한일 간의 관계에서 우리가 뭐 멀쩡한 사람도 축구 응원할 때 되면 광란에 빠지고 그런 것이 뭐냐 도대체. 그러면 한국인들의 그 DNA 속에는 일본을 미워하는 그런 것이 각인되어 있느냐, 실제로 그 분자 단위에서. 그러면 그거는 유전제적인 거죠. 그런 게 대대로 내렸다는 건데 그런 건 아닌데 계속 이렇게 전수되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설명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밈이라고 하는 뭐 전달자라고 부르기도 하고 문화적 유전자라는 걸 했는데, 그러니까 이 밈이라는 거는 설명되지 않는 것을 설명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종교 같은 것들을, 종교의 발생에 대해서는 그 비교적 명확하게 설명을 하죠. 종교라는 게 두려움의 대상을 상징화시켜가지고 어떤 위험을 극복하고 생존하기 위한 수단을 발달했다고 태동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이 종교라는 것이 굉장히 지금은 어떤 권력 구조로 이렇게 온 세상을 팽배하게 만들어 있는, 도대체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했을 때 밈이라는 것을 통해서 마치 그 바이러스가 쫙 감기 바이러스가 퍼지듯이 종교라고 하는 밈이 퍼졌다, 이렇게 설명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의문이 드는 거죠. 이 밈이라고 하는 것이 그 어떻게 그 계속 각인되지도 않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일 간에 있었던 그 한일 감정, 반일 감정 같은 거면 그거는 계속 이렇게 어떤 우리 시대를 흐르는 시대 정신처럼 남아서 지속돼서 넘어가는 건데, 그러면 우리 민족이 전부 다 뭐 어디 다른 데 이주를 하게 되면 없어져 버리는 것이냐. 뭐 이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밈이라는 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거걸이 이런 식으로 또 되어서 그 자체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밈이 굉장히 편하고 어떤 문화적인 요소들을 설명하기엔 좋은 구조지만 그것이 담겨져서 각인되는 그 실체가 알려지지 않기 때문에 좀 곤혹을 치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때 뭐 밈으로 모든 걸 설명하다가 최근에는 조금 주춤해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조금 다른 방면에서 밈을 대체하든지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최근에 와서는 이제 뭐 이보디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이볼루션 디벨로프먼트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 약간 발생학적인 면에서 또는 후성 유전학이라고 부르는데, 예를 들어서 그 완전히 DNA 같은 그런 유전자 속에 뭐가 각인이 되어서 이렇게 넘어가지 않다 하더라도 마치 스위치를 켜고 끄는 것처럼 발현되고 안 되고 이런 정도를 가지고 당대에서 또는 몇 대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우리들의 몸의 실제 변화, 이런 것들이 요즘에는 굉장히 또 각광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밈이라는 것도 지금은 실체가 없는 유령처럼 떠다니는 것이지만 어쩌면 그런 약간 후성 유전학적인 그런 것들의 발로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접근을 하는 방식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밈이라는 게 굉장히 멋진 주제였지만 또 여전히 실체가 가지고 있는 너무나 이렇게 플렉서블한 것들 때문에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더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규명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해서 있는 그런 상태에 지금 밈 개념이 와 있는 것 같아요. 말씀 중에 그 뇌 가소성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일상생활에서 그 뇌 가소성을 좀 이렇게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학습 방법이나 아니면 훈련 방법이 있는가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 회사에 쳐보시면 루미너시티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냥 뭐 이렇게 밝기죠, 루미너시티. 그런 회사가 있는데 거기서 그런 것들을 개발해가지고 뭐 게임도 있고 뭐 굉장히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뇌가소성이라는 게 보통 이제 굉장히 임상적인 것으로부터 밝혀지기 시작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뭐 측두엽이 한쪽이 다 이렇게 손상된 환자를 봤으면 그 예전 같으면 전혀 뭐 기억이 없어야 되는데 그것을 대신해서 다른 쪽에서 이렇게 네트워킹이 생겨서 일부 행위를 하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밝혀지면서 뇌라는 것이 그 다른 쪽이 물리적으로 파괴되었을 때 그것을 다른 영역에서 이렇게 그 네트워킹을 시켜서 어떤 현상을 만들어낸다, 이런 데서부터 뇌 가소성이 있고, 그래서 고전적으로 말하면 완전히 물리적인 파괴가 되어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들 뇌 가소성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생물학, 뇌과학 영역에서 인정받는 것하고 그 외부에서 이렇게 조금 비약하는 것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부에서 뇌 가소성은 그렇게 뇌병변 환자들이라고 그러죠.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복구되어서 특이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들, 그런 걸 뇌 가소성이라고 하는 것 같고, 그런 것을 그냥 환자가 아닌 사람에게 적응했을 때는 특히 아까 그
뇌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변한다고 하는 걸 통해서 요즘에는 중년의 뇌라는 데 관심을 가져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나이가 드는 중년이 되면 훨씬 더 젊은 사람보다는 이 네트워킹이나 뭐 이런 것들의 속도라든가 이런 게 훨씬 떨어질 텐데 우리가 말하는 굉장히 지혜로운 판단들을 해 나가는 거죠. 그럼 그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한가?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런 게 일종의 그 뇌라고 하는 기능이 그냥 멈춰 있지 않고 발달해 가고 나이가 먹어가고 경험이 들어오고 이럼으로써 그것이 훨씬 더 현명한 뇌가 되어가는 그래서 극단적으로 그걸 또 하면 이제 중년의 뇌가 더 발달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거는 그런 식의 것으로 이제 뇌병변 환자가 아닌 경우 확장되는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좀 비약이 되어서 그 사이에 비약이 되었다는 얘기는 그 사이에 어떤 그 생물학적인 근거가 없이 비약이 되면 이걸 통해서 이제 상상력을 발휘하고 조금 그 상업적으로 치고 나가면 요즘에 뇌학습법 같은 거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 있는 것 같고 루미너시티는 제가 정체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적용을 해서 뇌를 깨치게 하는 그런 게임 같은 거랑 이런 거 많이 만들어내는 회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제가 뇌과학을 잘 모르기도 하지만 그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뇌 가소성이 뇌병변 환자들이나 또는 뭐 중년의 그 지혜로움을 설명하거나 이런 정도까지 하는 것들은 너무나 타당하게 그냥 제 상식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뇌학습법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나가는 것들은 좀 너무 무리한 비약이 아닌가. 그게 왜냐하면 우리가 결과는 알지만 아까 세이건도 얘기했지만 중간 과정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뇌 가소성이 나타난 것도 우리가 지금 임상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지 그런 게 어떻게 해서 되었다는 것을 잘 모르거든요. 근데 그것을 알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하면 우리가 훨씬 더 뇌의 다른 영역을 발달시킬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우리가 알고 나서 하는 것인데 그런 게 아니라 지금은 결과가 이렇게 되었는데 그렇게 된 결과들을 거꾸로 추적해 보니까 이 사람은 이런 일을 했더라. 근데 이런 일을 했더라는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일 수가 있잖아요. 같은 결과에 도달한 것이. 근데 그 중에서 한 가지만 하이라이팅을 시켜서 하는 것이 이제 지금 뭐 뇌학습이라는 이렇게 나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중간 과정에 대한 탐구가 부족한 상태에서 결과를 거꾸로 유축해서 그것도 많이 쓸 수 있는 것 중에 한 가지를 집어서 하는 것들은 뭐 좀 위험할 수도 있고 그게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네. 생각하고 행동에서 이제 행동이 약간 먼저 빠르고 그다음에 생각이 그걸 정리하는 뭐 그런 얘기는 저도 들어본 적이 있고 그게 어떤 자식 내지 자아를 부인하는 근거로서 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설명도 가능할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뭐 정신분석학에서는 행동을 뭐 무의식의 영역에서 이렇게 바른 행동을 한 거고 그 의식이 이제 그걸 정리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굳이 자아를 부인하지 않아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정신분석학자들과 뇌과학자들이 뭐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있는지 정신분석학자들과 뇌과학자들은 전혀 커뮤니케이션 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이제 정신분석학을 메타포로 보니까요. 그러니까 정신분석학이 아시겠지만 그 프로이트가 끝끝내 들어가고 싶었던 영역이 생물학 영역인데 결국은 못 들어갔죠. 왜냐하면 근데 프로이트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써놓은 에세이에도 그 자기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뭐 이든이 뭐니 하는 것들이 굉장히 그 생물학과 미래에는 만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그 생물학적인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그 프로이트는 굉장한 상상력을 발휘해서 어떤 징검다리 같은 걸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러니까 뇌과학계 입장에서 보면 또는 진화심리학 입장에서 보면 정신분석학이라는 건 과학이 아니라 하나의 메타포로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들하고 얘기했던 것들은 이러한 현상, 뇌의 네트워킹 현상의 한 가지를 이들하고 얘기했던 거고 그런 실체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파악을 하니까 뇌과학자들은 굉장히 정신분석학을 배척하죠. 사실은 그냥 문학으로 생각하거나 서사로 생각을 하게 되죠. 하지만 이제 늘 그랬듯이 뭐 옛날에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온 세상이 불과 뭐 흙과 이렇게 했다고 하는 거 지금 우리가 고지고대로 그걸 믿지는 않지만 그 사람이 했던 분류 방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방법론적인 혜택을 얻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신분석학도 그런 징검다리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아라는 것이 이렇게 따로 있고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는 거고요. 지금은 자아라는 것도 이런 현상들의 뭐 집합체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뭐 동떨어져서 딱 이렇게 뭐가 존재하는 실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정기적인 현상이 결국 우리가 자아라고 불렀던 그런 것이라고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있다 없다의 문제가 사실은 중요한 문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그렇게 되면 또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이제 생물학적인 바탕으로 해서 인간을 이해하거나 할 때는 기본적으로 몸과 마음의 이론론을 이야기하는 거고,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신경학적인 어떤 작동의 하나라고 보니까 사실은 뭐 자의식이 있느냐, 자아가 있느냐 이런 질문 자체가 무력화돼 버리는 거죠, 사실은. 네. 이런 걸 그냥 자아라고 불러주면 된다,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네. 아까 뇌 가소성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좀 어렵게 네. 좀 들리는 것 같았는데, 가소성이라는 게 물리학에서 나온 용어죠. 그런가요? 그렇죠, 아마. 네. 왜냐면은, 예를 들면은 외부에서 어떤 물체에 힘을 가하면 그 물체가 변형이 되는 건데, 우리가 예를 들면 그 찰흙 있잖아. 진흙 네네. 같은 거. 그러면 그 힘을 가해가지고 그 물체가 변형돼가지고 원위치가 안 되잖아요. 네네. 원상회복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뇌도 그런 성질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뉴런과 뉴런 간의 그 세포들끼리 이어지는 그 통로가 시냅스라고 그러죠, 아마?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었어도, 아까 중년원에 말씀하셨는데, 나이가 들었어도 어떤 것에 훈련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뇌를 쓰다 보면 뇌가 그쪽으로 발달해서 시냅스가 강화돼가지고 뇌가 그만큼 더 좋아진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굉장히 희망적인 이야기잖아요. 네. 뇌 가소성이라는 게. 그러니까 아까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훈련의 어떤 방법이 있느냐고 질문을 드렸는데, 훈련의 어떤 특정한 방법이라기보다는 늘 우리가 뇌를 쓴다면 그쪽으로 강화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시냅스끼리 그렇게 강화가 돼가지고 뇌가 오히려 좋아진다는 이야기니까 굉장히 저희들한테 희망적인 그런 이야기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뇌가소성이라는 게 이제 뇌병변 환자들한테 발견되면서 임상적으로 보고가 되면서 이제 굉장히 신기했던 거죠. 신기하면서 사실은 어떤 한 지역이 대표한다는 것이 깨지게 된 계기이기도 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그런 이제 뇌병변 환자들의 보고를 보고 하다가 이제 그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뇌로 연구가 확장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뇌 과학의 연구라는 게 대부분 그러니까 굉장히 윤리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항상 병원에서 임상 속에서 환자를 대상으로 시작이 처음에 되고 그게 이제 일반화되는 그런 추세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고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는 이 물리학 쪽에서 복잡계 같은 걸 가지고 이 전체를 네트워크로 보면서 뇌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특정한 병리적인 것들 아니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네트워킹을 하게 됨으로써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그냥 보통 사람들이 뇌가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이해가 되게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럼 그걸 꼭 뇌가소성이라는 이론을 붙일 필요는 없겠죠. 그러니까 뇌가소성이라는 말을 할 때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야 될 것 같이 파괴되었는데 그것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구현되는 것을 주로 뇌가소성이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뇌가소성 얘기할 때는 그냥 보통 사람들의 뇌를 증진시키거나 발달 이렇게 하는 용어보다는 계속 이제 환자들의 경우 이렇게 해 나가는 것 같아요. 네, 동의합니다. 네, 오늘도 감사드리고요. 이제 다음 주는 쉬는 거죠. 네, 그리고 다다음 주에 12번째, 13번째 이제 막판으로 달려가고 있으니까 계속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